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최악의 황사 미세먼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스크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남들은 임대차 3법으로 전세보증금 못 올리게 해놓고 이 법 시행 이틀 전 본인은 14%나 올렸다라는 보도가 있은 후에 전격적인 경질된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매우 실망스러운 행동이다 라고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부동산 민심이 굉장히 끓고 있는데 김상조 정책실장이 거기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결국 김 실장 즉각 경질됐습니다. 논란이 일고 나서 즉각적으로 경질된 것은 매우 청와대 인사 중에서 이례적인 일입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최악의 중국발 황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에 13배까지 치솟는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시뻘겋습니다. 시뻘겋습니다. 청정지역 강원도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인데 수도권 전국 전역할 거 없이 제주는요 1992까지 수치가 치솟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중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분간이 안 될 지경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경질됐는데 조선일보 제목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의 김상조 정책실장. 공정을 외친 위선의 퇴장. 현 정부에서 공정의 대표 선수로 김상조 실장이 자임했지만 결과적으로 위선이 퇴장했다. 조선일보는 오늘 이렇게 쓴 겁니다. 남들은 전세값 못 올려놓게 해놓고 정작 본인은 전세값을 대폭 인상했다라는 논란과 맞물린 겁니다. 그런데 그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추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 실장의 해명, 무엇이 거짓말일까요? 어떤 게 논란일까요? 잠시 후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달 만에 도입 예정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주나 늦어지고 물량도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백신 접종이 늦어질수록 확진자 양상이 늘어난다라는 보고도 나오고 있는데 3주 늦고 물량도 줄어든다. 정상적으로 우리 계획대로 백신 접종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그리고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들어서 오세요. 전세값을 대폭 인상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상조 실장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조가신문에서는 그의 해명조차 거짓말이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를 전격 경질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끓는 민심에 김상조 아웃. 부동산 민심 폭발에 청와대는 그를 즉각 교체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에 본인의 강남 아파트를 대폭 전세금을 인상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 하루 만인 어제 전격 그를 경질했습니다. 후임에는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상황이 굉장히 엄중함을 감안한 것이다. 즉각 경질이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 실장이 먼저 사의를 표명했는데 청와대에서 붙잡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상조 실장이 노영민 전 실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이 그를 현안 많다, 더 있어라 라고 붙잡았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불신으로 폭발하고 있는 민심을 건드렸다, 청와대가 뒤늦게 교체한 모양새가 됐다라고 동아일보는 오늘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붙잡았던 그를 이제는 경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김상조 실장 경질됐는데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송구하다라며 빨리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경질의 이유를 본인 입으로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전셋값 인상 많이 못하게 막아두고 정작 본인은 법 시행 이틀 전에 전셋값을 대폭 인상했다라는 내로남불 논란에 이어서 이 논란을 대처하는 그의 해명이 거짓말이 아니냐라는 추가 논란까지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목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전셋값을 대폭 올려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목돈 필요해서 우리 집 전세 보증금 14% 올릴 수밖에 없었다. 살던 집 전세금이 2차례 걸쳐 2억 원 넘게 올라 목돈이 필요했다라고 당초 김상조 실장은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조간신문들이 상세히 취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13억 9천여만 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현금 14억이 있었다. 예금. 모친 장남 등 합칠 시 14억 7천여만 원의 예금이 있었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기자. 그러다 보다 했어요. 왜냐면 내가 살던 집도 전세금이 올랐고 2차례나 현금이 없으면 당연히 아무리 청와대 정책실장이라 하더라도 돈 나올 데가 없다면 14% 그래서 올렸나 보다 싶었는데 예금이 14억 7천까지 통장에 있었다면 해명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해명. 목돈이 필요했다. 당장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본인도 전세를 올렸다는 것은 본인이 어쨌든 목돈이 있다는 건 재산 공개를 통해서 다 드러난 사실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정말 당장 급해서 당장 어디서 돈을 마련할 데가 없어서 전세값을 불가피하게 올렸다는 것은 해명은 거짓말이라 봐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본인이 예금 자체가 14억이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해명이 지금 앞뒤가 좀 안 맞고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세금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전세금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자기도 전세값을 올리지 않고는 걸 충당할 수 없었다고 그랬는데 14억 예금이 있었던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통장에 14억 있었지만 이게 원래 본인의 본인이 준 전세의 날짜가 8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 시행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5%밖에 올리지 못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렇죠. 그것을 오히려 당겨서 7월 달에 만약에 법 시행 이틀 전에 그것을 전세값을 갱신했다 그러면 그건 법에 어떻게 보면 허점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법을 악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 가지만 팩트체크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텐데 그 전세 만료 기간보다 땡겨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14%를 올린 시점이? 그렇죠. 원래 이제 7월 30일 이후는 지난해 7월 31일 이후부터는 5%밖에 올릴 수 없는데 그것을 원래 8월 말에 갱신이 끝나는 계약이 끝나는 기간인데 그것을 7월 29일로 당겨서 계약을 함으로써 14% 넘게 올렸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고 또 하나가 김상조 정책실장이 본인의 집은 어쨌든 간에 전세값을 시가보다 적게 받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또 오늘 중앙일보 보도 보니까
그 아파트가 1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층은 아무래도 로얄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세가 적겠죠. 그래서 1층은 원래 과연- 시가보다 싸요. 그렇죠. 과연 예. 덜 받은 게 맞느냐라는 또 의혹까지 그러니까 결국 지금 김상조 실장의 해명들이 다 지금 부인당하면서 가뜩이나 지금 참여연대도 그런 논평을 냈죠. 청와대 최고위급 인사도 지키지 않을 정책을 국민한테 믿으라고 한 셈이냐. 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성명을 냈었는데 결국 이 정책을 위반하고 실행하는데 앞장선 사람조차도 이 정책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것을 서민들에게 강요했고 그 결과가 오히려 거꾸로 임대차 보호법 이후에 전세 물량이 오히려 줄어들고 전세가 폭등하는 이런 이제 부작용이 났었는데 예. 그걸 본인이 오히려 선도한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조금 전에 제목에서 본 것처럼 위선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가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했는데 목돈이 필요해서 전세값을 대폭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당초 그의 해명이 지금 하루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라고 이재명 기자는 논평을 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그리고 시세보다 싸다라는 말도 1층이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해명? 그게 뭐 저도 이 세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이 법의 뭐 맹점이랄까요? 법 시행에서 딱딱 이렇게 정말로 전문가처럼 활용을 한 게 느껴지잖아요. 보통 우리가 임대차 3법을 앞두고 여러 언론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파고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세금이 뛸 거고 뭐 이런 뭐 강남에 사는 A씨 이런 식으로 보도들이 많이 나왔을 때 사실 정부 여당에서는 그 보수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이 오히려 부추긴다. 맞아요, 그랬어요. 그런 건 이제 과장된 거다라고 하는데 언론 탓했어요. 나중에 다 나오는 거 보면요. 여기 그 신문에 나온 사람들이 다 저기 계신 분들이에요. 신문에 나온 상당히 사람들이. 불법은 아니고 내가 금융력이 이렇게 한 있었네. 거고 시세가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했고 우리 어머니가 뭐 투자를 했고 전원주택 하려고 했고 뭐 원래는 농사 지었는데 대지로 바뀌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라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부터는 그나마 다행인 게 청와대라든지 여당의 이제 메시지가 조금 바뀐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불법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만시지탄이죠. 만시지탄이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버렸는데 결국에는 목돈이 필요해서 전세금을 대폭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이 현재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이 추가로 제시가 된 겁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임대차 3법의 취지가 있잖아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제도를 악용할지라도 허점을 본인이 주도한 청와대 정책실장만큼은 이거를 엄명하게 잘 지켜야 되는데 왜 그 기간도 당겨서 14% 올려받은 걸까요? 임대차 3법이 상당히 급하게 진행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부 부작용들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는데 임대차 3법의 주된 취지는 주거의 안정이죠.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 월세 상한을 둠으로써 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가파른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집을 잃게 되는 상황은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 정부 여당과 청와대의 정책 실장이라면 마땅히 법의 취지를 감안해 시장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 월세 상한 수준보다 더 아래로 월세, 전세를 인상하거나 충분히 이 세입자에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조치를 취해야 이런 취지로 다소 급하게 시행된 법안이지만 국민들에게 이 법의 취지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충분히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인상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법 시행 직전에 전월세 상한제를 앞두고 대폭 전세값을 올려받음으로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법을 따라야 하고 이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여야 할 정부 여당과 청와대 인사는 미리 법의 맹점을 찾아 회피해 나간다는 인상.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가격 폭등에다 전월세 주거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세 분 모두가 김상조 실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의견을 줬습니다. 자, 박수현 전 대변인.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이 논란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가 정책실장이 어떻게 내로남불 유체이탈, 맹점 회피, 사익 추구 이런 것만 골라서 했느냐라는 국민들의 공분과 관련된 건데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말이나 말지 그 해명도 지금 거짓이다라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말이나 마시지 왜 이런 거짓 논란 해명까지 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제가 이제 느꼈던 마음은 이런 것이었어요. 지금 LH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전 국민의 분노 앞에 지금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께 사죄를 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정말 잘 해보려고 하는 이 시점에 저런 일이 터져서 이것이 모든 것이 백약이 무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분노, 슬픔 이런 말을 더 넘어서 어떤 마음일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스스로. 김상조 정책실장의 부끄러움뿐만이 아니라 함께 이 정부의 운영에 참여했고 또 청와대에 근무했던 저로서는 정말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침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담은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소집을 해서 이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강하게 발표하시도록 예정이 돼 있던 날 아닙니까? 그날 아침에 대통령의 책상 위에 그 조간신문이 올라왔을 때 그걸 보았을 대통령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아무리 자식 많은 집에 부모가 속 안 썩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속을 안 썩혀드리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같이 다 이럽니까? 어떻게 하나같이 다 이러냐? 정말 뭐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아마 대통령의 심정은 아마 화가 나시고 이런 거를 넘어서 배신감이지 않았을까. 배신감.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변창흠에 이어 김상조까지. 정말 그런 느낌이 들으셨을 거고 또 저런 상황에서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을 자신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정말로. 예. 아니 저는 제가 좀 뭐 이렇게 좀 오버해서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어제 그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걸 보고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그 대통령 심정으로 이입이 되니까 정말 국민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김상조 실장이 대통령의 믿음을 배신한 거다. 그 위기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처음에 이제 LH 딱 터지고 난 다음에 뭐 의원들 뭐 이제 뭐 전수조사하고 청와대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때 나온 재산 공개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뭐 어머니 명의로 저쪽에 땅이 있다, 뭐 아니면 뭐 전원주택용으로 샀다라 한 6, 7명이 나오고 전수조사에서는 뭐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쭉 갔죠. 그 뒤에 이제 저도 여당 의원들한테 그런 말 좀 한 적이 있는데 3월 25일인가에 새 관보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에 재산 변동이 어떻게 돼 있는가가 이게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걸 되게 조심해야 될 것이다. 왜냐면은 우리가 변명이라도 10년 전에 사놓은 거예요. 라는 거 하고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작년에 혹시 뭐 산 사람이 있다거나 라고 하면은 이거는 되게 큰일 난다. 라고 했는데 한 의원 한 분이 이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뒷날에 이제 그 국민의힘하고 이제 저 안철수 후보 그 단일화가 돼가지고 쓱 묻혀갔는데 지금 2차 이 관보를 가지고 기자들이 2차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 관보를 보면은 뭐 김상조, 전세, 1주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1년 동안 이동이 어떻게 돼 있고 계좌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게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그런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김상조 전 실장도 그렇고 일부 의원들이 또 전세금 뭐 얼마 올려받았대더라. 우리 어제 보도에 어제 이야기했던 광양시장 같은 분이 뭐 이렇게 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더라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그렇고 이런 식의 추가 분석 보도들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와대 수석 이분이면은 작년에 이걸 한 거니까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잘 알죠. 그렇죠. 이런 사안들이 터지면은 뭔가 내부에서 누군가하고 미리 상의를 뭐 비서실장하고 사실은 이런 게 있는데 보도가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준비하는 거랑 아까 박수현 대변인 말씀하셨지만은 대통령께서 조간신문 보고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랑은 되게 다르지 않습니까? 되게 다르다. 그러니까 내부에 좀 민정수석실, 정직기강 이쪽에서 제 생각에는 한 청와대 비서관 이상이면은 한 40명, 50명 정도 되는데 그쪽에 이제 큰 재산 변동에 대해서 좀 리얼타임으로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실지가 상당히 좀 걱정되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김 실장의 해명이 거짓인 건 아니냐라는 논란 두 번째입니다.
실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집 전셋값이 올라서 나도 올릴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라는 해명이 나왔죠, 어제? 그런데 강남 아파트는 본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1억 2천만 원 올려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살고 있는 금호동은 5천만 원만 인상을 해줬습니다. 결국은 7천만 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5천만 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올려주고 집주인을 본인의 세입자에게는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 실거주하는 집의 전셋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해명도 상당히 무색해진 순간이 아닐 수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 기자였잖아요. 제가 참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청와대 정책실장 굉장히 높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대통령과 대면하는 자리고 청와대와 현 정부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고 오랫동안 대통령과 함께 온 사람이잖아요. 본인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잘 알 텐데 이틀도 아니고 하루 만에 어찌 보면 들통날 이 부실한 해명들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 앞에 내놓을 수 있었을까라는 게 저는 어제부터 굉장히 궁금했어요. 안 들킬 거다라고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이거 말고 뭐 또 다른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글쎄요, 속사정까지 알 수 없지만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대통령의 빠른 경질에는 김장현 실장의 해명 등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국민의 분노를 더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전격적으로 많은 언론에서 오늘 보도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문책 인사를 잘 하지 않았었는데 그야말로 하루 만에 전격 경질을 한 데는 그런 배경이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물론 이미 진짜 5천만 원이 부족해서 한 건지 아니면 1억 2천이 다 필요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본인의 예금 자체가 14억이 넘게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게 5천만 원 때문에 했느냐 아니면 그래서 7천만 원을 더 차익이 발생했느냐 할 수 있지만 사실 전세값 자체라는 건 아주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것 가지고 수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물론 임시적으로 이자 수익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모두가 다 염려를 했습니다. 임대차 3법 자체는 그러니까 취지는 바람직한 거죠. 전세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2년뿐이 아니라 4년간 전세가 보장되고 또 2년에서 2년 갱신을 할 때는 5% 이내에서 임대를 올린다. 그만큼 주거 안정에 대해서 기여한다라는 취지는 바람직한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라 하면 늘 그 취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오히려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걷어들여서 오히려 전세가가 폭등하고 물량이 줄고 이래서 역작용, 부작용이 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반응을 했던 거죠,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게 당시에 많은 야당의 주문이었고 시장의 주문이었다고 좀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부작용을 듣고 그 부작용을 반대로, 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고민해야 정치실장이 똑같이 부작용대로 업무들은 부작용을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본인조차도 시장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대로 움직일 거면서 왜 시장에 반대되는 정책을 주문하고 그 정책을 위반하고 정책을 실행하려 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시민단체에서도 오히려 일부러 이렇게 지금 부동산 값을 올리려고 지금 정책을 하느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이제 완전히 거꾸로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지금 현 정부가 입을 타격이 크고 그래서 대통령도 그렇게 빨리 움직였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경질에 대한 의미는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충분한 것 같고 자 지금 궁금한 게 본인이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주도했던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지금 우려했던 게 방금 이 기자가 말했던 그런 것들이라면 내가 현금이 이만큼이 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올려받고 싶을 수 있잖아요. 몇 년간 안 올렸다면. 근데 내가 이거를 14%나 올려받으면 국민들이 나를 뭐로 볼까에 대해서 공직자라면 한 번쯤 생각했을 텐데 왜 그걸 그냥 14% 올려받았을까? 무슨 생각으로? 형분도 많은데 일단 그래서 경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경질이 이해하기 어려운 능사는 거죠. 아니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얘기한 것처럼 모든 공직자는 조금 전에 윤태권 실장 말하신 것처럼 관보에 재산이 다 공개됩니다. 그러면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재산이 어떻게 늘고 줄었는지가 바로 눈에 보이죠. 그런 점에서 당연히 언론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정책실장일 텐데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건 본인은 얘기할 게 있죠. 법 이전에 했다.
그리고 시장보다 낮게 책정했다. 그러니까 해명할 것들은 있지만 그것이 시장이 받아들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예. 또 공적 의식, 거의 공감대가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점에서 전 왜 그랬냐. 뭐 진짜 김장수 실장이 언젠가 대답할 때가 올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거기에 대한 공감력이 그냥 부족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박수현 대변인 왜 이런 식으로 해명했을까요? 그런 식으로 밖에 해명이 안 되겠죠. 본인도 예. 어떤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말은 알지. 그래도 이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셨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설명이나 해명이 아니라 변명이 된 것이죠. 저는 이런 문제들 보면서 뭐 제가 김상조 실장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존경하던 분인데 그런 이런 것들을 쭉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사람의 어떤 욕심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의 욕심 앞에는 정말 여러 가지 공적 의식이나 공동체나 자기 책임이나 의무나 이런 것도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뭐 저야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뭐 유명하지만 예. 그래도 재산이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는 재산을 조금 더 가져보고 싶은 욕심이 없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예금을 14억 정도 있는데 그걸 인출해서 올려달라고 하는 전세금을 뭐 충당할 뭐 그럴 상황이 안 된다면 대출이라도 받죠. 또 주변에 누구 사람들한테 빌리기라도 하지. 그거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사람은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해서는 안 될 때, 안 될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될 자리, 안 될 시기에 하신 실수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용서가 안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오늘 아침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다라고 지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질은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면목 없는 일이지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오신 분이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 경질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뒀기 때문에 황급히 경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황급히 경질을 한 것 같습니다. 정부 입법의 가장 책임자가 정책실장 아니겠습니까? 그 법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고 잘못된 법인지를 또 여실히 증명하는 거죠. 선거가 없으면 버티기, 선거가 있으면 꼬리 자르기입니까? 재벌 저격수라더니 사실상 세입자 저격수였던 셈입니다. 국민은 벼락거지, 문재인 정권은 벼락 부자인 셈입니다. 야당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이유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평소에 임대차 3법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말고 그 다음 지지 주세요.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해왔다.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다. 지난해 6월에 이렇게 회견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실수요자 보호다. 그 집주인으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된다. 막대한 전세보증금 인상으로부터 이 세입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한 달 뒤 본인 강남 아파트를 인상을 해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논란이 지금 거세게 일고 있는 겁니다. 윤태호 실장님. 그러니까요. 말이 중요해요. 말. 예, 말. 그 요즘은 이게 말이라는 게 무슨 뭐 우리가 10년의 약속, 100년의 약속도 아니고 한 6개월의 약속, 1년의 약속이잖아요. 부동산 문제도 보면은 쭉 그렇게 여러 번 나왔던 게 뭐 내년 봄이 뭐 가을이면은 뭐 잡힐 것, 봄이면 잡힐 것, 뭐 지금 흐름 좋아. 이게 저희가 한 1년에 두세 번씩 듣는 이야기가 지금 한 4년째 이어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뭡니까? 뭐 투기 이렇게 나오거나 뭐 있으면은 뭐 호적을 파낸다. 이 정부 여당에서. 예. 근데 물론 김상조 실장은 투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투기는 아닌 건데, 그러니까 뭐 호적을 파낸다라고 해서 이런 사안이 나오면, 아이 그건 투기는 아니잖아. 그거는 이제 그 사정이 좀 다르잖아. 불법은 아니잖아라고 하면은 그게 사람들이 더 마음이 턱턱 박히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지금이라도 다 조금 말씀들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뒤에 이야기 나온지 모르겠는데 어제 총리께서도
무조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최고 형량을 구형한다. 아니요. 우리 형법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요. 구속 수사는 예외적인 것이고 최고 형량을 구형하는 거는 그 검사가 구형을 하는 거지. 예. 그 총리가 저 사람 구속해. 건네주세요. 구속하고 최고 형량 구형하세요라는 게 아니거든요. 정세균 총리 정치 오래 하신 분인데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급하고 사람들이 화가 나 있으니까 그냥 실례된 말씀이지만 조금 막 던지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 한 달, 두 달, 세 달 있으면은 아마도 LH 수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구속 수사하고 최고 형량 구형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몇 달 만에 못 지킬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던 김상조 정책실장이 한 달 뒤에 본인이 대폭 전세료를 인상한 정황도 오늘 드러난 겁니다. 말이 중요하다. 부동산 인상과 관련돼서 김 실장은 이렇게 말을 해서 빈축을 산 바도 있습니다. 집값 폭등 논란 발언. 문정부 출범 후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지난해 8월 MBC 뉴스에 나가서 수해가 나면 신선식품 같은 체감 물가가 폭등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일시적으로 팥값 오르고 일시적으로 마늘값 오르고 일시적으로 애호박값 오른 거다. 아파트값 오른 거 별거 아니다. 일시적으로 체감 물가 폭등한 거다. 라고 현 상황에 대해서 논평을 했다가 크게 논란이 인바 있는데 이재명 기자 어떻습니까? 이게 지난해 8월 발언인데 김 실장의 저 발언대로라면 8월이 한참 지났으니까 집값은 다 잡혔겠네요. 근데 오늘 보도 보니까 지금 서울의 평균 전세가가 6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5월 달에 서울의 평균 전세가가 아니라 매매가가 6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매가가 지금은 11억에 육박하고 있고 이제 전세가가 6억이 된 건데 꾸준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이제 폭등의 연속을 하면서 이제 거의 매매가만큼의 전세가를 줘야만 겨우 이제 집을 하나 전세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건데 저 신선식품 발언은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때든 당시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가 큰 문제냐면 자, 신선식품이 일시적으로 폭등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앞에 전제가 수해가 나면입니다. 수해라는 건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해가 나면 사람이 통제할 수 없으면 뭐 신선식품이든 값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값을 폭등시킨 원인은 수해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만든 정책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그 의지가 아무리 그 선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면밀히 보면서 정책을 폈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데 방점을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1주택자들의 세금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들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주는 거꾸로 가는 그런 이제 정책이 계속 되면서 부동산 값이 올랐던 건데 그것이 신선식품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것과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런 점을 이제 간과했다는 데서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고 또 하나 뭐냐면 앞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본인도 본인의 욕망을 자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라 하면 개인의 욕망들이 뭉쳐서 이제 시장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욕망 자체를 인정하고 정책을 펴는 게 시장 정책인 거죠. 어떤 정책도 시장 욕망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의 욕망을 억제하면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본인이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의 사태가 뭐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장하성 실장, 김수현 실장 그리고 김상훈 실장까지 다 이제 학자 출신의 어떤 학자 출신의 정책의 총사령탑을 맡으면서 그냥 이상주의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이제 정책시장 되면서 어떻게 보면 현 정부 들어 첫 관료 출신의 정책시장 탄생했는데 좀 더 뭔가 시장의 흐름, 시장의 분위기, 움직임과 같이 가는 그런 정책으로 마지막 좀 부동산 정책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김상조 실장의 전격 경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 돌직구쇼에서 만날 수 있는 선거 상황실 시간, 선거 상황실 시작하겠습니다. 선거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희 상황실의 안건 살펴보시죠. 말바꾸기, 3인성호, 어제 박영선, 우상호 이 두 후보자가 첫 TV 토론을 가졌습니다. 매우 치열했습니다. 자꾸 말을 바꾼다. 박영선 후보는 이렇게 몰아붙였고 오세훈 후보는 3인성호다. 없는 호랑이로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먼저 치열했던 토론만큼이나 유세 현장도 치열했는데 유세 현장 다녀오겠습니다.
윗물이 밝아야 아랫물도 밝은 법이에요. 의심받을 일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로 오면 그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나요? 박영선은 내곡동에 땅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 시장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 잘할 겁니다. 딴짓 안 할 겁니다. 거짓말 안 할 겁니다. 이번 정권을 잘 표현하는 단어 2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한 게 없으니까 오만하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습니까? 투표 참여입니다. 그리고 2번 오세훈 후보 찍어주시는 겁니다. 자, 일단 윤태호 실장님, 네. 유세 현장 다녀왔는데, 양쪽 다 어벤져스들이 다 떴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밤에 두 후보가 직접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오후에는 컨디션도 조절해야 되고 자료도 좀 봐야 되니까 후보들은 안에 들어가 있고 이제 대표 선수들 이낙연 전 대표, 안철수 대표가 이제 나서가지고 이렇게 막 붐업을 시킨 거죠. 이낙연, 안철수 이 두 분을 일컬어서 어제 굉장히 본인들도 급한 분이다. 절박한 분이다. 그렇죠.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 승패에 대해 가지고 제일 타격을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후보겠지만은 두 번째 정도로 타격이나 이제 소득을 얻을 사람이 이낙연, 안철수 두 사람이 되는 거죠. 더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급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어제 TV 토론이 있었고 이 후보자들 중심에서 평가가 각각 달랐습니다. 양 진영의 상반된 평가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정청래 의원, 박영선 후보가 잘했다.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 모른다.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 너 자신을 알라는 패스형도 울고 갈 명언이다. 라며 오세훈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무상급식 찬성인가 반성인가 어버버버 됐다라고 박영선 후보가 잘했다라며 편을 들었습니다. 자, 반면에 오세훈 후보가 잘했다. 이준석 뉴미디어 본부장. AI 4차 산업, 저탄소 같은 단어만 붙이면 뭐든지 박영선 후보가 팔 수 있는 것 같다. 유튜브 영상 하나만 만들면 모기 저격 머신 이런 거 다 사줄 것 같다. 라며 AI와 삼투압이 결합 가능한 용어인지도 처음 알았다. 원적외선 바이오 맥반석 오징어 파는 느낌이다. 라고 박 후보자를 비판을 했습니다. 양쪽의 평가가 상반됩니다. 오늘 원래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또 민주당의 이 박수현 이 대변인 두 분을 제가 모셨는데 김병민 비대위원이 지금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그래서 윤태곤 실장님 모셨습니다. 따라서 이 형평성 차원에서 TV 토론을 누가 잘했는지와 관련해서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박영선 후보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오늘은 이재명 기자가 오세훈 후보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중립적으로 두 분은 중립적인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TV 토론의 한 대목 살펴보시죠. 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분명히 안 가셨죠. 안 갔습니다. 네. 그러나 잘해주셔야 됩니다. 기억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증인이 3명입니다. 까만색 선글라스를 끼고 왔고 키가 크고 오세훈 후보였고 하얀색 옷을 입었다. 추가 증거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의 초점은 이겁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었다. LH 사건처럼 보상을 받으려고 땅을 산 게 아니죠. 16년 전의 일이 정확히 기억날 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지를 좀 두기는 합니다만은 옛말에 3인성호라고 있습니다. 3명만 없는 호랑이를 봤다고 해도 호랑이가 있는 게 된다. 기억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지면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처갓집 땅에 꼬치꼬치 어디 있느냐, 얼마냐,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후보가 매번 말을 바꾸세요. 그죠? MB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으십니까? 저희가 두 가지 장면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장면을 보셨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의 처가 땅과 관련돼서 측량 현장에 직접 본인이 간 거 아니냐라고 따져 묻고 오 후보는 안 갔다라고 반격을 하는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굉장히 좀 치열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임의로 또 롤을 들었잖아요. 두 분의 평가 한번 들어볼 텐데 먼저 박수현 대변인. 예.
당연히 박영선 후보가 압도한 토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박영선 후보가 가진 그 장점을 명확하게 어제 발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말을 바꾸어 냈지 않습니까? 오세훈 후보가 완전히 그 내곡동 땅에 대해서 관여한 적도 없고 존재 자체도 몰랐고 이득을 본 적이 없다. 이 세 가지를 주장해 왔는데 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증인들이 나타나고 또 박영선 후보가 SH로부터 받은 그 추가 단독 택지를 특혜 분양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대자 어제 오세훈 후보가 그렇게 당당하게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태도를 바꿔서 기억 앞에 겸손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으로 어제 이끌어냈거든요. 저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또 오늘 밤에 토론회에서도 두 후보가 치열하게 붙을 것이기 때문에 평가만 한다면 뭐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만든 이 내곡동 땅에 대해서 그런 박영선 후보의 역할이 있었다. 그러나 한 말씀 더 붙이면 박영선 후보가 제 기대만큼은 시원하게 못했다.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밤에 토론회가 있는데 제가 기대한 것만큼 더 분발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기자가 편의상 오세훈 후보 측에서 제가 말씀을 부탁드렸어요. 역시 박영선 후보가 굉장히 쫓기고 있다 이런 인상이 강하게 받았던 게 뭐냐면 자꾸 본질을 외면하고 변죽을 올리고 있는 거죠. 실제 이 사건, 그러니까 대곡동 문제의 의혹의 본질은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시장의 권한, 직권을 남용해서 특혜 보상을 받았느냐입니다. 그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데 사실 뭐 그 전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땅을 보상받기 위해서 뭐 하는데 가 있었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죠. 본인은 안 갔다고 하면서 뭐 기억 앞에 겸손했다고 하는데 설령 그 자리에 갔었다고 해서 그게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특혜 보상을 받았다는 것과 전혀 무관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변죽을 올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오세훈 시장도 물론 보다도 명쾌하게 뭔가 좀 정리를 했으면 이 의혹에서 빨리 빠져나갔을 텐데 약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좀 한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별 중요하지 않은 의미 없는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니까 저는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도 자꾸 이제 말을 바꾼다는 이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건 사실 잘못됐지만 결국은 이 본질과 무관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참 답답하게 느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본질을 지적하든 아니면 정책 토론을 하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가 됐다. 계속 변죽을 올리는 그런 이제 질의로 자꾸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 것 자체가 박영선 후보 쪽에 유리할까 이런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야, 이 두 분도 지금 팽팽하네요. 제가 임의로 이제 역할을 부탁드렸는데 상당히 지금 후보 못지않게 팽팽합니다. 지금 이재명 기자님은 임의적 역할을 부여받은 게 아니라 본인 진심을 말하는 아니, 이거 마타도야. 그런 거 하지 마요. 국리라고 하죠. 아니, 마타도를 여기서도 해. 내재적 관점에서 한번 본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박 선배. 자, 우리 저 박수현 대변인은 역시 박영선이 잘했다. 오세훈 말 바꾸는 거 봐라. 라고 날카롭게 꼬집었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기자는 아무 중요하지 않은 변죽만 올리는 거 보니 박영선이 급했다. 라고 상반된 평가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 후보 측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걸 부탁했고, 자, 좀 더 이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논평. 윤태곤 실장이 보기엔. 앞서 정청래 의원이 우리가 잘했다. 이준석 본부장이 우리가 잘했다 하면서 토픽이 각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곡동 땅 가지고 정청래 의원은 우리가 잘했다라는 거고, 이준석 의원은 그 수직 정원, 대표 공약 중에 하나의 수직 정원 부분인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곡동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선 후보가 강하게 몰아붙였고, 오세훈 후보가, 그러니까, 이재명 기자 말에도 제가 고개가 끄덕거려지면서도 뭔가 명쾌하지 않은 느낌, 딱 부러지지 않은 느낌, 그리고 이게 이름부터가요, 내곡동 하는 게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수직 정원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을 한 경험이 좀 돋보인 부분이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약간 박영선 후보가 자기 대표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뭐 예산이라든지 기술적 문제가 좀 준비가 안 된 느낌을 줬었다라는 그 각각의 강점이 있고, 총평은 박상호 변호사님 아까 아침에 대기실에서 보셨을 건데 제가 아침에 기자들 전화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한쪽이 압도해가지고 이겼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서로 각자가 우리가 잘했어 라고 주장할 만한 토론이었다. 중도층이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쪽 말 들으면은 이런 것 같고 저쪽 말 들으면은 저런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격차가 좀 많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토론이라는 건 항상 5대5예요. 팽팽하면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사람이 따라잡는 효과는 그렇군요. 있는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 토론 대목을 볼 겁니다. 역시 양측의 입장을 대변해서 부탁드리고 이번엔 박성배 변호사께서 중립적으로 논평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대목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는 원래 성추행 사건 같은 일이 나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었죠. 네. 바꾸는 당원 개정 작업에 투표를 하셨습니까? 저는 투표를 안 했던 것으로 투표를 안 기억합니다.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기부 장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기부 장관에도 당적은 유지되지 않습니까? 당적은 유지되는데 제 기억에는 안 했던 것으로 2차 기억합니다. 네. 가해에 대해서 거의 동의를 하신 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무슨 백신 확보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결론 나는 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뜻 아닌가요? 불참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됐습니다. 제가 뭐 그건 당의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해석은,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석은 지켜보는 분들이 함부로 하시겠죠. 혹시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사죄하실 마음 있으신가요? 그럼요. 제대로 된 사과를 그럼요. 여성의 날에 해야 네. 됐었습니까? 저는 그 전에도 했습니다. 근데 왜 뉴스에서는 전부 첫날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 형태로 해서 한 것이 첫날이란 뜻이고 또 그렇게 사과하는 하겠습니다. 마음이라면 네. 그 3인방을 쓰시지 말으셨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것은 그분들이 스스로 사퇴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처를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 박원순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범죄와 관련된 오 후보가 박 후보에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대목. 앞서서는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박 후보가 오 후보에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대목 들어봤습니다. 자, 이 대목에 대해서 두 분의 평가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까요? 편하신 분이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죠. 박수 선배 먼저 하시죠. 이게 이렇게 되는 대변인께서 거구나. 먼저 하시죠. 예. 그 오세훈 후보로서는 당연히 그 날카롭고 집요하게 저런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죠. 또 해야 마땅하고요. 그리고 저 문제는 박영선 후보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번 선거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런 거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사죄하고 반성하는 뭐 그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피해자가 그리고 국민이 서울 시민이 용서 그만됐다라고 할 때까지 진정으로 해야 하는 거 진짜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제 오세훈 후보 잘 지적하셨고 또 박영선 후보도 뭐 진심으로 답변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저것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후보를 출마시킨 것에 대해서 어떠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그것은 이미 저희가 서울 시민께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까지를 전부 다 받는 선거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지금 그런 심판까지도 함께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전 전 대변인께서 사실상 오히려 사과를 반성을 하시는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도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당원 투표, 당원을 다시 개정한 게 문제가 있다 없다인지 사실 이건 끝난 문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그렇게 선거를 치러야겠다. 어쨌든 1000만 시민의 선거에서 민주당이 나름대로 평가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존중할 수 있는데 선거 과정에서 과연 박원순 전 시장 사태로 인해서 생긴 이 보궐선거의 의미를 충분히 민주당이 되새기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응했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 않은 측면을 너무 많이 본 거죠. 박영선 후보 자체는 그렇지 않았지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우상호 후보가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해서 혁신의 롤모델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 또 열린민주당과의 또 단일화 과정에서도 김진애 후보가 눈부신 족적을 보였다. 그리고 나서 또 임종석 전 실장이 박원순 전 시장을 두고 굉장히 총념하다. 그 향기가 느껴진다. 그 이름을 새겨야 한다. 예. 그래서 이런 식의 2차 가해들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가 선거 이후에, 보궐선거 이후에 다시 서울시로 복귀를 해서 일상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어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과연 되겠느냐라는 어떤 우려, 두려움 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민들의 평가까지가 이 선거에 반영되겠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저는 박영선 후보는 계속 이제 사과의 말을 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중요한 건
외곽에서 특히나 민주당 내에서 더 이상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박성미 변호사가 이제 요 균형적인 입장에서 코멘트도 부탁드리고, 오늘 두 후보의 일정도 좀 안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 후보는 선거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박 후보는 부담을 안고 토론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물론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규명된 다음에 논평을 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그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조심스럽게 그 피해자를 대해야 하는데, 당내에서는 일부 공격하는 듯한 발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 후보가 나는 당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당 소속 후보로 나왔다면 당에 대한 비판을 후보자가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당이 그동안 잘못했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밝히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2차 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오늘이군요. 10시에 2차 토론을 앞두게 되는데, 예. 그에 앞서서 박 후보는 방심리역을 시작으로 강북 라인 집중 유세를 이어나갑니다. 오 후보는 영등포역에서 표심몰이를 하는데, 이 자리에는 안철수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후 토론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정도 양 후보가 일부 축소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선거 이야기 이어집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부산의 산림꾼 시장 민심 몽둥이, 그리고 어제 이어 오늘 재보선 핫2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과 김종인 위원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산 쪽 이야기 살펴보시죠. 해운대 땅 5억에 매각했다고 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9억 8천에 매각했다 이렇게 이제 정정하셨어요. 부채는 신고가 됐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빼고 그냥 재산 신고로만 5억이 신고가 돼버리면 그 땅이 5억에 팔렸다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고였죠. 저는 공약을 하면서 1년 동안에 부산시정으로 한 1조 2천억, 5년 동안에 5조 정도 예산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김영춘 후보가 지금 하겠다는 뭐 1조 펀드, 단기 일자리 15만 개 창출, 문화예산 4% 뭐 등등 보면은 예산에 대한 관념이 저는 좀 부족하지 않나. 부산도 상당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오늘 재보선 핫2 만나보시죠. 고민정 의원과 김종인 위원장 핫2로 선정됐습니다. 먼저 고민정 의원 소식입니다. 고민정 의원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 사진에 이어서 책상에서 지친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뒷말이 많습니다. 자, 먼저 감성 메시지 1. 응원합니다. 지치지 마세요. 함께 힘내서 서울시를 꼭 지켜요. 라는 말과 함께 한 시민이 저를 꼭 안아줬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들어서인지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라고 지난 27일에 이렇게 시민의 어깨에 기대서 우는 사진과 어떤 감성적인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자, 야당은 이렇게 문제 삼았습니다. 김혜령 대변인, 최악의 감성파리, 김웅 의원, 그 눈물 권력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흘려라. 김근식,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한 채 지지자와 안고 악의 눈물이다라고 야당은 좀 가혹한 평가를 했습니다. 이 논란에 이어서 두 번째로 고민정 의원이 사진과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자, 책상에서 좀 이렇게 지쳐있는 사진. 오늘 오전 골목길을 유세차와 발걸음으로 누비고 다녔던 고민정 의원. 의원님,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나가셔야 합니다. 라는 어떤 보좌관의 메시지를 인용해서 글을 올렸는데, 본인이 올린 겁니까? 저 보좌관이 올리더라도 그 본인의 그 계정이니까 그 같은 의미죠. 그게 이게 누가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소시적에 싸이월드 미니 홈피 많이 써본 솜씨. 아, 그렇군요. 이제 그런 느낌인데, 이게 정치나 선거운동이라는 거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반대자들의 반대 강도를 떨어뜨리는 거, 중도층을 설득하는 거, 지지자들 다지는 거, 세 가지입니다. 뭐 셋 다가 중요한데, 지금 제가 볼 때 고민정 의원이라든지 이런 좀 민주당이 좀 다수 드러나는 분들은 그 세 가지 중에서 지지자들을 붙잡는 데만 너무 좀 이렇게 집중하는 거 아닌가. 우리 박수현 대변인 같은 분은 제일 좋은 게 반대자들의 강도를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렇죠. 지지자들이 완전히 넘어오지는 못해. 그래, 저렇게 자기가 반성하는데 뭐라고 또 하겠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게 또 보면은 악역이고 전방에서 몸싸움을 하는 거죠. 그거보다는 너무 이제 홈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이거 쓰러져서 책상에서 있는 사진에 대해서 야당은 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쳐 울고 쓰러지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장으로 왜곡했다. 날 좀 봐요 시리즈. 국민은 이제 그만 보고 싶다. 뭐 이런 논평 나오고 있고요. 피로소인이냐라는 약간 뭐랄까요. 비판의 메시지도 야당에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박수현 대변인. 예. 뭐 야당의 평가가 좀 야박한데요? 야박하죠. 예. 아마 그 고민정 의원이 겪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막 국민의 상처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지만 지금 그런 와중이니까 자꾸 이제 비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국민의 어떤 분노, 국민의 어떤 피로 이런 것들 앞에 본인 민주당 너네들이 지금 피로 호소할 수 있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회초리 아니겠습니까? 뭐 야박하고 섭섭한 부분이 있지만 평가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그 평가를 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왜 윤태권 실장께서는 평가한 것처럼 왜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다지는 쪽에 자신의 지지층을 다지는 쪽에 행보를 많이 보이냐고 보면 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죠. 4월 7일 보궐선거가 서울시장 선거긴 한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년 3월에 대선 그리고 내년 또 이제 6월에 있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궐선거에 임하는 게 아니라 대선과 지방선거 염두에도 선거운동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서울 지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내년 지방선거라는 게 본인의 총선은 아니지만 지방선거라는 게 결국은 본인의 조직, 본인의 사람들의 생존과 관련 문제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 권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판도로 가느냐가 본인의 청선과 직결되죠.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의 많은 인사들이 보궐선거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본인의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이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뭐 봐야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지층을 향해서 어떤 중도를 더 끌어내고 그다음에 반대층을 완화시키는 것보다는 자기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가 더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재보선 핫2 두 번째는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박영선 후보가 5년 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나에게 큰 별이 되겠다 말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박 의원이 의정활동한 것을 보고 저분이 큰 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5년 전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저의 개소식 축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윤 전 총장에게 별의 순간을 제안한 김종인 위원장의 말을 어찌 보면 한번 이렇게 꼬집은 거죠. 자, 그러자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박영선이 급하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 별이라는 건 아무한테나 하는 소리가 아니다.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박영선 후보가 또 이 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5년 전 영상입니다. 30년 가까이 박영선 의원과 인연을 갖다 맺고 그러는데 박영선 의원과 함께 제가 지난 17대 때 국회에 같이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박영선 의원의 의정 활동을 하는 걸 보고 내가 야 저분이 앞으로 큰 별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태곤 시장님 어떻습니까? 저 두 분이 제가 알기로 원래 가까워요. 가까워요. 친해요. 예. 그러니까 왜 기억하실 텐데 국민의힘하고 안철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박영선 비판 한 번도 못 봤다. 예. 우리한테가 매일 뭐라고 예. 한다. 그럴 정도로 이제 가까웠던 인사인 거는 분명하고 그런데 이렇게 양쪽이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있구나. 근데 저는 또 한 몇 년 후에는 또 두 분의 관계가 또 어떨지 또 모르겠다. 그런 느낌도 들어요. 예. 김종인 위원장께서 박영선 급하니까 별 소리를 다 한다. 별을 두 번이나 언급하셨어요. 그렇군요. 별이 또 나왔네요. 우리 김종인 대표께서도 굉장히 노련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셔서 저런 일이 있으면 손이라도 재밌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 별이라고 하는 게 한번 뜨면 또 지고 또 다음날 밤에 또 다시 뜨고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크게 넘어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적 없다 정색을 하시니까 또 저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또 생깁니다. 예. 예. 재보선 핫2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핫플 정경심 씨 항소심이 6월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자, 박수홍 씨의 친형이 30년간 100억을 안고 잠적했다. 자, 뭐 그런
친형한테 100억이 떼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정경심 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2심 6월에 결론 날 수 있다. 함께 보시죠. 1심에서 딸 입시 비리 사문서 위조 혐의 등 징역 4년에 벌금 5억 선고, 법정 구속됐죠. 정경심 씨 측은 항소심에서 증인을 2심에 명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명만 그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 6월 안에 재판을 끝낼 것이다. 증인 신문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지 무더기로 증인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한 명만 증인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네. 지금 벌써 이제 4월이잖아요. 그러면은 2달 뒤면 6월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6월 안에 끝내겠다라는 건. 정경심 교수가 이 사건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됐었죠. 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구속기간 만기를 앞두고 석방이 되었다가 선고일에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된 상황입니다. 사실 어느 재판부든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구속기간 만기 내에 사건 결론을 내고 선고를 하려고 합니다. 2심 재판부 입장에서도 2월 총 6개월간 구속기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미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 법정 구속된 시점이 지난해 12월이었기 때문에 올해 6월 구속기간 만기 전까지는 이 사건 결론을 내고 선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해 보니 그동안 수사와 1심 기록을 살펴본 결과 충분히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고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그렇다면 재차, 3차 증인 신문 등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20명 정도의 증인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상훈 전 코링크 대표 증인 신문만 채택을 한 상황입니다. 벌써 4월이기 때문에 6월 선고를 이루어내려면 증인 신문은 많아야 2-3차례 정도밖에 진행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2심 재판부가 통상의 사건 진행 방향대로 구속기간 만기 안에 사건을 결론내고 이미 1심에서 충분한 공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출된 자료를 통해로 다시 판단해 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을 잘했다. 6월 안에 끝낸다라는 것은 원칙적인 재판부의 재판 경향 그대로입니다. 특이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최근 부산대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뒤늦게. 자, 그런데 진상조사 기간에 3, 4개월은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은혜 장관. 부산대가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입학 취소 등을 권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른 학교 사례 보면 3, 4개월, 길면 7, 8개월 걸린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교육계에서는 이미 법원 1심 판결 등에서 다 드러나서 금세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 검찰이 수사를 방대하게 했고 2심 재판부도 6월 안에 결론 내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교육부와 부산대가 7, 8개월 시간 끈다라는 것은 부산대가 시간 끌어도 교육부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 아니냐라는 비판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재명 기자, 7, 8개월 길면 뭐 이런 말씀도 했고 최소 3, 4개월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최소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2심 재판부까지 결론 났는데도 부산대가 진상조사 자체를 결론 못 내고 있다면 교육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인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부산대의 입장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보고 나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거였는데 오히려 교육부에서 부산대가 자체 진상조사를 해라라고 이제 해서 부산대도 이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보도자가 됐었는데 갑자기 또 유은혜 장관의 말이 조금 또 다시 후퇴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3, 4개월 뒤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2심 재판부가 6월에 재판을 끝낸다고 했으니까 2심 재판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뭐 글쎄요. 부산대가 2심까지를 보고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교육계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7개의 어떤 인턴이라든지 이런 본인이 대학이라든지 부산대 의전에 냈던 서류 자체가 모두 다 이제 허위거나 조작됐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게 그냥 반드시 뭐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 그 기관들에 대한 검증을 다 한 거죠.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인턴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증언들이 다 있는 거고 예.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다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부산대에서 어떻게 앞으로 조사할지 모르겠으나 그 인턴 서류들 하나하나가 과연 그러니까 제가 뭐 공주대든 단국대든 거기에서 어떻게 증언하지만 들으면 금방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태호 시장님.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요. 자, 3, 4개월이라 치고
3, 4개월을 한참 전에 시작했으면 되잖아요.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렇죠. 왜 지금 선거 기간에 이제는 진짜 하는 것 같다라고 하더니 이제부터 3, 4개월인데 그 스타트를 빨리 했으면은 그 3, 4개월이 이미 됐을 거다. 진정이 끝났지. 예. 예. 라는 거고, 그 다음 부산대가 진상조사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진상조사가요. 이게 뭐 위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진상조사가 아니라 예. 위조가 된 걸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의 우리 안에서의 배점이 됐고 이런 거거든요. 그거 하는데 3, 4개월 걸릴 필요 없을걸요. 부산대는 위조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고 거기에 그 판단을 가지고 이게 우리 배점 그 다음에 뭐 안에 면접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거니까 빨리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박수현 대변인. 이 부산대학 입장에서도 이걸 아주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예전에 그 국정농단 사건 때 그 최순실, 최소원 씨 딸 정유라 씨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화여대 입학. 이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으니까 그것은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아까 좀 전에 우리 살펴봤지만 2심에서 증인을 20명 정도를 신청할 정도로 굉장히 그 다툼이 끝까지 심한 사안입니다. 이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법원까지 결론이 났는데 1심의 판단과 다른 상부심의 결론이 날 가능성에 대해서 부산대는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뭐 입학을 취소한다거나 이런 결정 1심 재판을 보고 했는데 상급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왔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문제가 다시 행정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칙대로 법대로 대법원의 결론이 난 다음에 학교에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부산대학은 가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 문제가 행정소송에 휘말릴 가능성 그리고 현재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이 첨예하게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신중한 것이지 이것을 뭐 선거의 시점을 이용하겠다 또 은폐하겠다 축소하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면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합풀은 박수홍 씨가 가족의 횡령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친형한테 100억 떼었다는 겁니다. 친형이 어떻게 동생한테 그럴 수 있을까 싶어요. 박수홍 씨가 이렇게 해요. 누리꾼 A씨 폭로 댓글. 박수홍이 데뷔 초부터 친형에게 매니저 업무를 맡겨서 출연료 등 모든 돈 관리를 형과 형수가 맡아왔는데 100억 넘는 돈을 떼었다. 현재 형이 도망갔대. 돈줄 끊기는 것에 불안감을 느껴 박수홍의 결혼을 평생 반대했다. 가족들이 이런 누리꾼 A씨의 폭로 댓글이 달립니다. 그러자 박수홍 씨가 30년 세월을 보내 어느 날 내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 다시 한번 친형에게 대화를 요청한 상태.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형과 형수에 대해서 사실상의 누리꾼의 폭로가 사실이다라는 걸 시인한 겁니다. 박수홍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뭐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많았고 좀 그랬는데 다홍이가 정말 저한테 큰 위로가 됐고 다홍이를 보면은 막 힘들었다가도 다홍이가 제 옆에 와서 이렇게 부비부비 되고 자는 순간까지 저랑 눈 마주치고 그러면은 정말 위안이 되고 웃게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좀 충격적인데 박수홍 씨가 사실은 굉장히 성실한 방송 생활을 해서 수익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해 왔는데 친형하고 형수한테 지금까지 계속 뜯겼다. 100억을 떼었다고요? 그렇죠. 지금 전 소속사를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게 이제 박수홍 씨의 형이고 형수가 같이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뭐 본 30년 동안 거의 연예인 활동하면서 모았던 거의 뭐 전 재산이겠죠. 그것을 다 형과 형수가 횡령을 했고 실제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자기가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박수홍 씨가 직접 밝힌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겠는데 박수홍 씨가 가장 염려하는 건 이거 같습니다. 박수홍 씨 부모가 한 방송 리얼리티 프로에 같이 나오면서 사실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형이 이렇게 횡령하는 걸 부모가 모를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비난의 화살이 자신의 부모한테까지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도 공개를 한 거고 부모님은 전혀 이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고 밝힌 것도 아마 이제 부모님한테까지 가는 건 비난의 화살을 막기 위해서인 것 같고 글쎄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본인이 이제 다홍이긴 했는데 고양이를 통해서 위로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님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박수홍 씨가 해명하고 있는데 이 친형하고 형수 잠적했다는데 100억 들고 못 잡습니까? 박선 변호사님? 잡는 건 잡을 수가 있는데 이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이 적용되고 횡령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동생과 형의 일이죠.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직계열 쪽 배우자는 아니지만 동거하지 않는 친족 사이에도 동생이 고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다면 형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박수홍 씨의 태도로 볼 때는 형이 직접 나서서 그동안의 사용 내역을 밝힌다면 일부 범죄 혐의가 포착된다고 하더라도 굳이 고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형과 형수가 적극 나서서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현명해 보이고 그렇지 않고 처벌까지 이른다면 처벌 형량은 징역 5년에서 8년 정도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입니다. 특히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택배 사용이 많으신 분들 많을 텐데 오늘 사건함 유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택배 많이 쓰시죠? 그런데 집에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특별히 오늘 사파남을 유념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좀 이따 택배 올 거거든? 그럼 문 열어두지 말고. 누구세요? 내일까지 현금 1억 준비하세요. 내일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택배와 관련된 사건 바로 이겁니다. 택배입니다. 1억 요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상세하게 살펴보시죠. 택배기사가 인질범으로 지난 26일 강원 강릉시 한 아파트 택배기사다 택배 왔다 37살의 A씨가 띵동 문을 열립니다. 집에 혼자 있었던 초등생 B군이 택배 아저씨다 라며 문을 열자 이 초등학생 아이를 결박한 뒤에 흉기로 위협합니다. 그리고 B군의 엄마에게 부모에게 전화를 하죠. 2시간 안에 몸값으로 현금 1억을 준비해라. 약 1시간 만에 B군의 휴대전화와 현금 등을 빼앗아 이 유괴범이 도주를 하게 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형사 출신이시잖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이분 택배기사 맞습니까? 택배기사가 아닙니다. A씨가 혼자 귀가하던 초등학생 B군을 뒤따라가 이 초등학생 B군이 집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초인종을 눌러서 택배가 왔다고 밝히는데 이 말을 들은 B군 집에 혼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는데 A씨가 B군을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합니다. 하필 그 시간 이 B군은 혼자 있었습니다. A씨가 적어도 B군 가족들을 알고 있거나 이 시간 이 장소에 B군이 혼자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꾸민 것으로 예상됩니다. A씨가 B군 어머니에게 전화해 2시간 안에 현금 1억 원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결국 40여 분간 집에 머물다가 B군의 휴대전화와 현금 10만 원 정도만 가지고 달아납니다. 인지를 인치한 장소가 제3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피해자의 집이었기 때문에 언제든 경찰과 피해자 측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A 씨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공범도 없는 상황에서 더 돈을 받지 못하리라는 판단에 그대로 도주를 한 것입니다. 아니 40분간 흉기로 초등학생을 위협하고 감금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인질 삼았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B군이 외상은 없는데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에 따라서 해바라기 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줬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으로부터 결박을 당하고 흉기로 위협을 받고 거기다 A씨가 현장에서 벗어날 당시에
이 B군을 침대로 끌고 가 이불을 덮어놓고 나왔다고 합니다. 언젠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올 때까지 얼마나 이불 속에서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심리 상담이 잘 이루어져서 예. 심리적 충격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이게 아이들이 또 택배 기사 좋아하거든. 택배 왔다 가면 각별히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잡혔습니까? 잡혔습니다. A씨가 B군의 어머니와 통화하던 그 시간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이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A씨는 경제적 문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 CCTV를 토대로 인상착의와 동선을 추적합니다. 그렇지만 A씨 범행 계획 정황이 도주 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택시를 3차례나 갈아타고요. 자신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기까지 하는데 결국 자신의 집 근방에서 서성거리던 상황에서 경찰에 검거됐고 결국 구속에까지 이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맞벌이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집에 아이들이 혼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아이들이 뭐 비대면 수업할 경우도 많고 택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직접 못 받게 해야겠죠? 더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입니다. 굳이 대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택배기사가 왔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집 앞에 두고 가시라고 안내를 하고 이후에 내가, 즉 부모님이 직접 택배를 수령하겠다고 아이들에게 미리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택배와 관련된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택배기사 위장 범죄 기상천외 수법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015년 강남 한 고급 빌라의 출입구 앞입니다. 한 남성이 경비원에게 자신을 택배기사입니다 라고 소개하며 굉장히 큰 상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꽤 큰 가전제품인가요? 그런데 이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몸을 숙여서 상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타서도 이 남성이 야, 이거 상자한테 뭔가 얘기를 합니다. 왜 택배한테 얘기를 하죠? 뭔가 수상한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놀랍게도 남성이 옮기던 이 상자 안에는 또 다른 남성 한 명이 숨어 있었고 이 둘은 빈집을 털기 위해 택배기사와 택배 물품으로 가장 위장을 해서 빌라에 들어왔던 겁니다. 박성미 변호사님, 그래서 계속 이 택배한테 말을 건 건데 자, 이거 어떤 사건이죠? 불법 택시 영업을 하던 D씨 자신의 고객인 피해자의 집 심부름을 위해 드나들면서 이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경비가 삼엄한 빌라 자체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택배 위장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는데 택배 기사로 위장한 C씨 배달용 카트에 종이 상자를 올려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D씨를 피해자 집 앞에 내려다 줍니다. 그리고 빈 상자만 가지고 밖으로 나오면서 경비원에게는 주인이 없으니까 다음에 오겠다고 둘러대게 된 것입니다. 어허. 자, 그렇다면 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잘 위장해서 들어가서 공범을 내려주기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D씨가 17시간 동안 계단에 앉아 있습니다. 집 안에 인기척이 사라지길 기다리게 된 것인데 인기척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들어가도 되겠다.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당황하고 맙니다. 집 안에는 피해자는 없지만 피해자의 지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지인으로부터 왜 들어왔냐고 물음을 당하고 D씨는 심부름으로 왔어요라고 얘기하면서 둘러댑니다. 그리고 현금을 일부 가지고 현장에서 도주하게 되는데 당연히 피해자 지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봤겠죠. 심부름 시킨 일이 있는지. 아니나 다를까 심부름을 시킨 일은 없었고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 이 사건에서 CCTV 영상을 분석해 C씨와 D씨를 체포하게 되는데 CCTV 영상을 보니까 D씨가 밖으로 도주하는 장면이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예. 추궁 끝에 바로 택배 위장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D씨뿐만 아니라 C씨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인이 집에 없을 줄 알고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지인을 맞닥뜨린 거군요. 지인을 맞닥뜨려서 상당히 당황스러워서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죠. 무려 계단에서 17시간을 기다렸지만 허무하게 끝난 범죄입니다. 그리고 C씨의 경우에도 단순히 D씨를 피해자 집 앞까지 데려다 줬지만 이 사건에서 관건은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죠. 예. 그 관건을 해결해 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C씨의 경우에도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서 구속까지 된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 두 사건 모두 다 택배 기사인 척, 옷도 입고 행세를 했지만 정식 택배 기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